태평양 시면 400m, 미군 핵심 전략기지, 완전 소실, 마지막 신호, 미지의 공명음, 인간이 결코 넘어서는 안 돼. 바다의 경계선, 미국, 포기했다. 나토, 철수, 세계 최강의 기술도 무력하다.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던 절망의 바다. 그런데 한 국가가 나섰다. 대한민국. 가난과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처럼 일어선 나라.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 강국으로 KF-21이 하늘에서 바다를 꿰뚫고 현무 기술, 파괴가 아닌 생명을 찾아낸다. 대한민국의 의지와 과학이 심해의 어둠 속으로 투입된다. 과연 불가능의 심연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지금 세계는 숨죽인 채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국제해양안보 전문 분석가 피터 콜맨입니다. 지난 20년간 런던 해양전략연구소에서 전 세계 해양 군사작전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목격한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평양 심해 450m 지점에서 미군의 핵심 정보센터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3시 47분, 마지막 신호와 함께 모든 통신이 끊어졌어요. 6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자 미군 태평양 함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건 마지막으로 포착된 게 저주파 공명음 뿐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분석팀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바다 자체가 울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미 해군 7함대가 최첨단 수중 드론 5대를 투입했지만 모두 신호를 잃었어요.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까지 급파됐지만 그 이상한 공명음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토 연합군도 즉시 대응했어요. 프랑스 해군의 류비급 원자력 잠수함은 3시간 만에 철수했고 영국 왕립해군의 최신 음향 탐지 장비도 그 공명음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212어급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죠. 48시간이 지나자 모든 서구 기술이 한계를 드러냈어요. 미국 해군 연구소의 톰 해리슨 박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 이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현상과도 다릅니다. 마치 바다 자체가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2시간째 되던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구조작전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의외였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한국 측의 제안 내용을 듣고는 더욱 놀랐어요. KF-21 전투기의 APY-26K AESA 레이더를 심해 탐지에 활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무 미사일 기술을 생명 구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미사일을 생명 구조에 쓴다니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현무 미사일의 CEP 3m에서 5m 정밀도를 생명 탐지 센서에 응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은 나라였어요. 20년 전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폴란드에서도 KF-21 도입을 추진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PGG의 흐바웩 회장이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과학자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서울대 김현우 교수팀이 고래의 생태음향학을 연구해서 바다의 언어를 해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해 공명음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 바다가 보내는 신호라는 관점이었죠. 김 교수는 저에게 말했어요. 서구 과학자들은 그 소리를 방해음으로 여기지만 저희는 바다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래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방식을 분석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 해군 특수구조대의 이승호 대령은 자신만만했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는 해양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했습니다. KF-21의 센서 기술과 현무 미사일의 정밀 유도 시스템을 결합하면 분명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의 박정민 박사도 흥미로운 설명을 했습니다. 현무 기술의 정밀도를 생명탐지 센서에 적용하는 건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미사일이 목표를 찾아가는 원리를 구조대상 탐지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과연 실제로 작동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에클리노 제독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상당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현무 기술을 응용한 특수심의 장비들과 APY-16K 레이더 연동통신 체계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계획과 뛰어난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었거든요. 세월호 참사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해양 기술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이 서구 모든 선진국이 포기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심해 구조는 세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구조작전 중에서도 성공률이 가장 낮은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첫 번째로 손을 들었어요. 도쿄에서 긴급 회의를 마친 일본 해상자위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안전한 구조작전이 불가능하다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해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미쓰비시 중공업의 다나카 고문은 제게 이렇게 털어놨어요. 콜맨 씨, 우리도 최선을 다해 검토했지만 위험도가 너무 큽니다. 450m 심해에서 발생하는 이상 공명음은 우리 기술로는 분석조차 어려워요. 프랑스도 48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자랑하는 리비급 원자력 잠수함 에메로드호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승조원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호소했어요. 함장 피에르 뒤퐁 대령의 보고서를 직접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승조원들이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환청까지 들린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독일 해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킬 해군기지에서 출동한 212A급 잠수함 U-32호는 36시간 동안 접근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함장 클라우스 밀러 중령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의 음향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그 공명음이 모든 센서를 교란시켰습니다. 승조원들도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요. 이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아예 참여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죠. 이탈리아 해군 참모총장 안드레아 마르게리티 제독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접근조차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하나둘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연일 계속됐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마저 구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어요.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직접 나서서 72시간 동안 검토했지만 결국 위험도가 너무 높다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펜타곤에서 파견된 해양 전문가 마이클 톰슨 박사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피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상황과도 달라요. 공명음의 주파수가 인간의 뇌파와 공명하면서 승조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더 이상 인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미 해군의 최첨단 장비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시울프급 공격 잠수함 코네티커토가 투입됐지만 30시간 만에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함장 제임스 윌슨 대령의 보고는 더욱 심각했어요. 잠수함 내부의 모든 전자장비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됐고 항법 장치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승조원들도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최신 음향 대응 시스템을 갖췄지만 그 공명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부함장 데이비드 존슨 소령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바다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승조원들 중 일부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즉시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동맹국이 포기한 상황에서 오직 한국만이 구조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을 한국이 해낼 수 있을 리 없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과거를 돌이켜보니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니까요.
HD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세계 1위 조선소라는 건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LNG선 기술이었어요. 전 세계 LNG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였어요. KF-21의 성능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놀랐는데 실제로 성능을 보니 그럴만했어요. APY-16K 레이더는 미국 F-35의 AN/AP G81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도전이었죠. 바다 깊은 곳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극한의 수압과 완전한 어둠, 그리고 알 수 없는 공명음까지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심해 450m 지점이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수압만 해도 지상의 45배가 넘습니다. 온도는 섭씨 4도 정도로 극도로 차갑고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죠. 통신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군 해양학 연구소의 리사 워커 박사는 저에게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콜맨 씨, 450m 심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선 곳이에요. 그곳에서 정밀한 구조 작업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한국 해군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그들이 제시한 계획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KF-21의 센서 기술을 활용해서 수면 위에서 심해를 정밀 탐지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 과학자들의 접근 방식도 독특했어요. 서울대 김현우 교수는 고래 음성학 전문가였는데 그의 연구팀이 20년 넘게 축적한 데이터가 이번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래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바다의 모든 변화를 감지할 수 있죠. 이번 공명음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현무 미사일의 정밀 유도 시스템을 구조 장비에 응용한다는 계획도 흥미로웠어요. 국방과학연구소의 박정민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무-2 시리즈의 CEP가 3-5m라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 정밀도를 생명체 탐지에 활용하면 심해에서도 미세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미사일이 목표를 찾아가는 기술을 생명 구조에 쓰는 거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번처럼 극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장비 고장, 통신 두절, 예상치 못한 해류 변화 등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상한 공명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미국과 나토는 결국 한국의 구조작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고 판단한 거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안은 유일한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한국 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작전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죠. 너무 많은 인명 피해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한국의 등장은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KF-21 보람의 2대였어요. 사천공항에서 출발한 이 전투기들이 태평양 상공에 나타나자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종사 김태준 소령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컨트롤, 목표 지점 상공 도달했습니다. APY-16K 레이더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APY-16K 레이더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천여 개의 TR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심해 450m 지점을 정밀하게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어떤 장비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죠. 레이더 조작을 담당한 이현수 중위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신호가 포착됩니다. 심해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어요. 기존 추정 위치보다 200m 남동쪽에 있습니다. 미군 관제소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72시간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한국 전투기가 15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거였거든요. 미 해군 작전사령관 로버트 존스 제독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워요, 피터. 우리가 가진 최신 장비로도 찾지 못한 걸 한국 전투기가 이렇게 쉽게 찾아내다니. KF-21의 레이더 성능이 정말 대단하네요.
더욱 놀라운 건 현무용 미사일의 유도 기술을 응용한 특수 센서였어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이 센서는 미사일의 정밀 탐지 능력을 생명구조용으로 개조한 혁신적인 장비였습니다. 센서 개발팀장 최민호 박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설명해줬어요. 이 센서는 현무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심해에서도 생명체의 미세한 신호, 심지어 심장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센서를 가동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해 구조물 내부에서 3명의 생체 신호가 포착된 거예요. 모두가 포기했던 상황에서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생체 신호 3개 포착. 심박수 분석 결과 모두 생존 상태입니다. 센서 조작요원의 보고에 현장이 술렁였어요. 72시간 동안 절망적이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고래 소리를 분석해서 바다의 언어를 해독하는 모습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울대 해양생물학과 김현우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현장에 도착한 건 3일째였습니다. 김 교수는 20년 넘게 고래 음성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그의 연구실에는 전 세계 바다에서 수집한 고래 소리 데이터가 10만 시간 넘게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대한 자료가 이번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공명음은 혹등고래의 장거리 소통 패턴과 유사해요. 김 교수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파수가 20-30Hz 범위인데 이는 고래들이 위험 상황에서 내는 경고음과 거의 일치합니다. 더 놀라운 분석이 이어졌어요. 이 소리는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모스 부호처럼 규칙적인 신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조물 내부의 긴급 신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 팀의 분석을 들은 미군 전문가들은 정말 놀라워했어요. 서구 과학자들은 그 소리를 단순한 방해음으로만 여겼는데 한국 연구팀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낸 거였거든요.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군요. 미 해군 음향학 연구소의 제니퍼 데이비스 박사가 감탄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만 봤는데 한국 팀은 그것을 정보의 원천으로 해석하다니. 저는 점점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치밀한 과학적 분석과 뛰어난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 특수구조대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전문성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구조대를 지휘하는 이승호 대령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넘게 해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의 해양 구조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이 대령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그 이후 우리는 해양 안전과 구조 기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해양 구조 시스템은 세월호 이후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거주 공간을 수면 위로 옮기고 2중, 3중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구조 장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장비였습니다. 현무 기술을 응용한 생명탐지 센서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센서보다 10배 이상 정밀하다고 했거든요. 심해의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의 미세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장비 개발을 담당한 한화시스템의 정재호 팀장이 직접 설명해줬어요. 이 센서는 현무 미사일의 시커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목표물을 1m 오차 범위 내에서 찾아내는 기술을 생명체 탐지에 적용한 거죠. KF-21과 연동되는 통신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전투기가 상공을 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심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정보를 구조팀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융합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전투기와 구조팀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세계 최초예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김성철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KF-21의 APY-26K 레이더가 바다를 투시경처럼 들여다보고 그 정보가 즉시 구조 현장에 전달됩니다. 미군 관계자들도 한국의 준비 상황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펜타곤에서 파견된 존슨 대령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계획을 보니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존슨 대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나토 해양위원회의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피터,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야. 기술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결합이라고 해야 할까? 한국 팀의 자신감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임무의 핵심 인물인 박지현 중위를 만났을 때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12년 넘게 수중 구조 임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였거든요. 박중희는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딛고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생존자를 구해내겠습니다. 그녀의 경력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과 영국에서 특수구조 훈련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구조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훈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박중희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과 경험, 그리고 최첨단 장비가 있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작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한국 팀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저도 처음보다 훨씬 기대감을 갖게 됐죠.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고 그 이상한 공명음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의 철저한 준비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니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KF-21의 정밀한 데이터와 현무 기술의 정확도,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딛고 일어선 한국 해양 기술의 완벽한 조합.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시작 6시간 후 첫 번째 투입된 무인 잠수정 탐해 1호가 해저 400m 지점에서 갑자기 신호를 잃었어요.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기술로 제작된 장비였는데도 말이죠. 탐해 1호 응답하세요. 탐해 1호. 관제실의 김상훈 중령이 필사적으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수압계 마지막 데이터를 보니 수압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탐해 1호는 600m 심해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하지만 그 이상한 공명음이 선체 구조에 미친 진동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던 거죠.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압력 용기도 그 진동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선체 공명 현상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성민 박사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저주파 공명음이 잠수정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면서 파괴적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와인잔이 특정 음파에 깨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소식을 들은 미군 관계자들은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존슨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피터,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공명음의 위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승호 대령이 즉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인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 잠수사가 직접 투입되어야 해요. 박지현 중위를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나토 전문가들은 극도로 우려를 표했어요. 노르웨이 해군의 에릭 올센 대령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450m 심해에 인간을 보내는 건 자살 행위예요. 아무리 뛰어난 다이버라도 그런 깊이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450m 심해는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선 곳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의 한계는 40m 정도이고 전문 기술 다이버도 100m가 안전 한계입니다. 450m는 정말 극한의 영역이었죠. 미 해군 의무대의 사라 윌슨 박사가 위험성을 설명했어요. 450m 깊이에서는 수압이 지상의 45배예요. 인체는 질소 마취와 산소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고 감압병의 위험도 극도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박지현 중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300m 심해에서 구조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장비와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450m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박중희의 경력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녀는 한국 해군 최초의 여성 심해 구조 전문가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미국 네이비실 교육과정과 영국 왕립해군 구조다이버 과정을 모두 이수했어요. 2019년 동해에서 침몰한 어선 구조 작업 때는 280m까지 내려갔어요. 박중희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선원 3명을 모두 구해냈죠. 더욱 놀라운 건 세월호 사건과의 연관성이었어요.
박중희는 당시 해군사관학교 생도였는데 그 참사를 지켜보면서 평생을 구조 전문가로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뉴스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박중희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구할 수 있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한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구조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했어요. 모든 선박의 거주 공간을 수면 위로 옮기고 구조 장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박중희가 사용할 장비들도 그런 혁신의 결과물이었어요. 이번에 사용할 잠수복은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장비 담당 최영수 대위가 설명했어요. 현무 기술을 응용한 생명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KF-21과 실시간 연동되는 통신 장치도 있어요. 잠수복 자체도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심해용 장비에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이었죠.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특수 센서와 LG전자에서 제작한 방수 통신 장비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는 수심 500m까지 완벽하게 작동해요. LG전자 해양통신팀의 이정호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KF-21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지상과의 통신도 끊이지 않죠. 하지만 미군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어요. 미 해군 의무대의 톰슨 박사가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인간의 생리적 한계는 극복할 수 없어요. 450m 심해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상한 공명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였어요. 프랑스와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 공명음의 주파수가 인간의 뇌파와 공명할 가능성이 있어요. 노르웨이 해양연구소의 라스 안데르센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청이나 환각, 심지어 의식 잃음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김현우 교수의 고래 음성학 연구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그 공명음은 위험한 주파수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체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주파수였습니다. 고래들은 이런 주파수로 수십 년간 소통해왔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위험했다면 고래들이 이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 소리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박지현 중위는 이런 모든 우려와 분석을 들은 후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생존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작전 개시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모든 언론의 관심이 한국 팀에게 쏠렸고 전 세계가 이 작전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고 실패하면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미국 CNN은 실시간 중계방송을 시작했고 영국 BBC도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어요. 일본 NHK는 한국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운명이 걸린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박지현 중위의 심해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정각, 그녀가 특수 제작된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KF-21 2대가 상공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지상 관제소에서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도 50m 통과,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박중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현무 기술을 응용한 생명탐지 센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심도 100m 도달, KF-21로부터 위치 데이터 수신 중입니다. 박중희는 계속해서 침착하게 보고했어요. 상공의 김태준 소령도 정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목표 지점까지 350m 남았습니다. 해류 변화 없음, 진행 방향 남동쪽 15도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KF-21의 APY-26K 레이더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정말 정확했어요. 하지만 심도 200m를 넘어서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공명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박중희의 헬멧에 장착된 음향 센서가 특이한 패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우 교수님, 공명음의 패턴이 변하고 있어요. 음향 분석팀의 최정민 박사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모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김현우 교수가 즉시 분석에 착수했어요. 그의 20년 연구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혹등고래의 구조 요청 신호와 95% 일치해요. 패턴을 보니 3명의 서로 다른 신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3명의 생존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승호 대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현 중위는 심도 300m에 도달했을 때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현무 기술을 응용한 센서가 구조물 내부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구조물 내부 스캔 완료했습니다. 3개의 서로 다른 구역에서 생체 신호가 감지되어 박중희의 보고에 관제소가 술렁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강하고 안정적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약간 약하지만 생존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어진 발견이었어요. 박중희가 구조물 외벽에 접근했을 때 내부에서 인위적인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누군가가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똑똑똑 똑 3번의 짧은 신호와 3번의 긴 신호, 그리고 다시 3번의 짧은 신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OS 신호였습니다. 생존자들이 의식이 있어요. 박중희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SOS 신호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녀도 헬멧의 금속 부분으로 구조물을 두드려 응답했어요. 놀랍게도 내부에서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더 강한 두드림 소리와 함께 다른 패턴의 신호가 들려왔어요.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봐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 전문가인 이승호 대령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450m 심해에서 생존자와 직접 소통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어요. 구조물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입구를 찾아야 했고 내부 구조도 파악해야 했어요. KF-21의 정밀 스캔 결과 구조물의 비상 출입구가 남쪽 면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구는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무거운 잔해로 막혀 있었어요. 비상 출입구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입이 쉽지 않아 보여요. 박중희가 현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잔해 제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현무 기술의 정밀도가 또 한 번 빛을 발했어요. 센서 분석 결과 어느 잔해를 어떤 순서로 제거해야 구조물에 추가 손상 없이 진입할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센서 분석 결과 왼쪽 상단의 철판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중앙 콘크리트 덩어리를 옮기면 안전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상 분석팀이 정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했어요. 박중희는 조심스럽게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특수 절단 도구와 수중 작업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30분간의 힘겨운 작업 끝에 드디어 진입 통로가 확보됐습니다. 진입로 확보 완료. 이제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중희의 목소리에 긴장과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간 박중희는 즉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구조물 내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상태였고 비상 조명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생존자들의 상태였어요. 생존자 3명 확인했습니다. 박중희의 기쁜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모두 의식이 있고 대화 가능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생존자는 미 해군 정보부의 존 워커 중령이었어요. 그는 일주일 넘게 고립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구하러 왔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생존자는 기술자 마이클 브라운이었고 세 번째는 통신 담당자 사라 존슨이었어요. 모두 경미한 부상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나요? 박중희가 물었어요. 워커 중령이 답했습니다. 비상 산소 공급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고 비상 식량도 있었어요. 하지만 통신이 두절되어 구조 신호를 보낼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워커 중령이 박중희에게 작은 USB 메모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본부에 전달해 주세요. 이번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박중희가 물었어요. 워커 중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나토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요. 이번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보타주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구조작전이 국제적인 스파이 사건으로 발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중희는 침착하게 USB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구조 작업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저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구조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부에 있던 박중희와 생존자들은 다시 위험에 빠졌습니다. 지진 발생. 진도 5.2. 지상 관측소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KF-21의 센서도 급격한 해저 지형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완벽하게 진행되던 구조작전이 순식간에 위기에 빠진 순간이었어요. 해저 지진이 발생한 순간 모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구조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내부 구조가 불안정해졌어요. 박지현 중위는 즉시 생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관제소, 구조물 내부 상황이 위험합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요. 박중희의 긴급 보고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구조물의 주요 지지대가 손상된 것 같았어요. 이때 KF-21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공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던 김태준 소령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어요. 중위님, 지진으로 인해 해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해류가 북동쪽에서 밀려오고 있어요. 30분 내에 구조물 주변 수압이 급격히 변할 예정입니다. APY-26K 레이더의 정밀 분석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일반적인 장비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해류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김현우 교수가 긴급히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해저 지형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해류가 형성되면서 공명음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이상한 공명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규칙적인 패턴에서 불규칙하고 강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바다 자체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지현 중위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KF-21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탈출 경로를 찾아야 해요. 박중희가 생존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존 출입구는 지진으로 막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때 현무 기술을 응용한 특수 센서가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정확하게 구조물의 새로운 구조를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지진으로 인해 새로운 출구가 생겼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센서 분석 결과 서쪽 벽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어요. 지상 분석팀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그 균열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박중희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생존자들을 이끌고 새로운 탈출구로 향했습니다. 워커 중령과 브라운, 존슨 모두 부상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한국 해군을 믿습니다. 워커 중령이 박중희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의 기술과 용기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새로운 탈출구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지진으로 인해 내부 통로가 복잡하게 변했고 곳곳에 위험한 잔해들이 있었습니다. 박중희는 현무 센서를 활용해 안전한 경로를 찾아가며 천천히 이동했어요. 조심하세요. 오른쪽 천장이 불안정해요. 센서가 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박중희가 경고했습니다. 정말로 몇 초 후 그 부분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현무 기술의 정밀도가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KF-21도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상공에서 해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탈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해류 변화가 30분 후에 절정에 달할 예정입니다. 김태준 소령이 긴급히 알렸어요. 그 이후에는 수압 변화로 인해 탈출이 매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박중희는 생존자들을 독려하면서 더욱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수중 추진 장비도 이때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장비는 한화 시스템에서 특별히 개발한 겁니다. 박중희가 설명하면서 생존자들에게 보조 추진기를 나눠줬어요. 수중에서 이동 속도를 3배 높일 수 있어요. 마침내 새로운 탈출구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탈출구는 너무 좁았고 생존자들의 상태로는 혼자 통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탈출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박중희가 결단을 내렸어요. 한 명씩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제 신호에 따라 움직이세요. 박중희가 먼저 좁은 틈을 통과해 외부로 나갔어요. 그리고 안전 로프를 설치한 후 생존자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KF-21의 정밀 가이던스가 큰 도움이 됐어요. 첫 번째 생존자 탈출 성공. 워커 중령이 무사히 구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브라운과 존슨도 차례로 탈출에 성공했어요.
모든 과정이 KF-21의 실시간 모니터링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450m 심해에서 수면까지 안전하게 상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어요. 김현우 교수의 해양 분석이 이때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해류 분석 결과 북서쪽 경로로 상승하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고래들이 사용하는 상승 루트와 일치합니다. 박중희는 고래의 지혜를 빌려 상승 경로를 선택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경로는 해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였습니다. 상승 시작합니다. 감압 스케줄에 따라 천천히 올라가겠어요. 박중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450m에서 수면까지 단계별로 감압하면서 안전하게 상승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현무 기술의 정밀도가 빛을 발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상승 속도를 계산했어요. 감압병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해류 변화 전에 수면에 도달할 수 있는 완벽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심도 300m 통과, 모든 생존자 상태 양호합니다. 박중희의 보고에 지상 관제소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KF-21의 김태준 소령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해류 변화까지 15분 남았습니다. 현재 상승 속도로는 충분히 안정권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내 심도 100m를 통과하면서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이제 정말로 성공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가운데 박지연 중위와 생존자 3명이 서서히 수면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어요. 심도 50m, 수면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중희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로 기적 같은 구조작전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지연 중위와 생존자 3명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3시 42분, 72시간의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구조선에서는 의료진이 즉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완료. 생존자 3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승호 대령의 선언에 한국 해군 구조팀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미군과 나토 관계자들도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에퀼리노 제독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그는 박지연 중위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포기했던 임무를 완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조된 존 워커 중령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넘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한국 해군이 나타난 순간 희망을 되찾았어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조작전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생명 구조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워커 중령이 전달한 USB 메모리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긴급 브리핑에서 제임스 매티스 차관이 발표했어요. 나토 내부의 스파이가 의도적으로 정보센터를 파괴하려 했던 사보타주였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토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수년간 기밀 정보를 유출해왔고 이번에는 아예 센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구조작전이 없었다면 이런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었어요. 한국의 구조작전이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뿐 아니라 국제안보 위협도 차단한 셈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용기와 기술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스파이는 프랑스 출신의 나토 정보담당관 피에르 뒤보아였어요. 그는 10년 넘게 이중 스파이 활동을 해왔고 이번에는 정보센터를 완전히 파괴해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뒤보아는 이미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 세바스찬 르코르니가 발표했어요. 한국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어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진정한 동맹 파트너라고 인정했습니다. KF-21과 현무 기술의 평화적 활용은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KF-21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폴란드에서만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 작전 이후 여러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APY-16K 레이더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거였어요.
KF-21의 레이더 성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나토 항공전력사령관 토드 월터스 장군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450m 심해를 정밀하게 탐지한다는 건 기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현무 시리즈의 정밀 기술도 새로운 평가를 받았어요.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인도적 구조 임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거든요. 미사일 기술을 생명 구조에 쓴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현무 기술의 CEP 3m에서 5m 정밀도가 생명 탐지에 적용된 건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청의 스티븐 윌컷 청장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융합 기술은 앞으로 구조작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번 작전을 통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쟁과 갈등을 위한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의 창의적 사고와 뛰어난 실행력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김현우 교수의 고래 음성학 연구도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어요. 바다의 언어를 해독해서 구조작전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여러 해양 연구소에서 그의 연구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고래들이 수천 년간 축적한 바다의 지혜를 인간이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영국 해양생물학회의 데이비드 애튼버러 회장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해양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 같아요. 박지현 중위는 인략 국제적인 영웅이 됐어요. 그녀의 용기와 전문성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한국 해군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임무를 했을 뿐이에요. 박중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진짜 영웅은 KF-21 조종사들과 지상지원팀,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입니다. 이승호 대령도 뛰어난 지휘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을 통해 한국 해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군사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선진 모델을 제시한 거였죠. 이번 작전은 한국 해군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정신력이 있다면 어떤 불가능한 임무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인류애와 용기였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렸어요. 군사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선진 모델로 인정받게 됐고 국제구조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했어요. 특히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한국의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정말 크게 높아진 거였어요.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조 성공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도움을 받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KF-21 전투기와 현무 기술로 세계를 돕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격한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해서 한국을 도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아, 네덜란드 등 서구 선진국들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죠. 당시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산업 기반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70년 전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에게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워요. 이번 구조작전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작전에서 구조된 생존자들 중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도 있었어요. 존 워커 중령의 할아버지인 로버트 워커는 1950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한 미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우셨는데 이제 한국이 저를 구해주다니 워커 중령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아름다운 순환인 것 같아요.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긴급회의에서는 한국을 정식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지지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옐스 스톨텐베르그가 공식 발표했어요. KF-21과 현무 기술의 우수성이 실전에서 입증됐고 한국의 국제적 기여도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일본도 오랫동안 나토와 협력해왔지만 정식 파트너 지위는 받지 못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국제적 기여가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70년 전 받았던 도움을 첨단 기술과 용기로 갚아가는 한국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었죠. 한국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줬어요. 군사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런 한국 모델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참고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기술 전환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국방부의 크리스틴 람브레이트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현무 기술과 KF-21을 시찰했습니다. 독일도 이런 방식으로 군사 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찬 르코르니는 라팔 전투기의 기술을 구조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성공 사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거였죠. 박지현 중위와 한국 해군의 성과는 국제구조작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KF-21과 현무 기술의 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 임무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혁신적인 발전이었죠. 국제해양구조기구에서도 한국의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임창경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중해, 카리브해, 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구조기술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이 글로벌 구조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도움을 받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지원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됐습니다. KF-21과 현무 기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함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관계가 됐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이 동맹의 새로운 자산이 된 거였죠. 한미 동맹이 인도와 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이 평가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리더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정밀 기술과 창의적 응용 능력은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가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였죠.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술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군사 기술을 민간에 응용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도 한국형 기술 융합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거였어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전혀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요. 더 이상 과거의 이미지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술 선진국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룬 나라는 세계사에서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KF-21과 현무 기술로 시작된 이 변화는 계속될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됐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취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라면 분명히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해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조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도움받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KF-21과 현무 기술로 세계를 구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원받는 나라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것은 단지 공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죠.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의지와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